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러한 사태가 아주 빠르게 지금 국면들이 여러 형태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외신 보도에 의하면 2만 명 정도가 학살됐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네요. 한마디로 뭐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특파원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될 텐데 서방 언론들의 취재는 다 봉쇄가 돼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뭐 국제전화 다 차단됐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에 의한 스타링크 이 유료 사이트인데 이것도 중국 러시아의 그 방해 장비를 들여다가 다 끊고 난 뒤에 네. 그 친 하메네이 그 인사들에게만 이걸 또 이제 쿠폰 같은 걸 나눠줘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야말로 민간 차원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한 아주 그런 정보가 이렇게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 수는 많게는 2만 명까지 이렇게 나오고 지금 뭐 테헤란을 비롯해서 특히 제3의 도시 이스파한은 길거리가 지금 다 피로 흥건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구치소 이 그냥 감옥에 지금 한 2만 명 가량이 구금돼 있는데 이란 하메네이의 그 수족인 사법부 수장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집단 처형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교수형 얘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기관을 공격해라. 예. 뒷감당은 미국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엔 이런 모든 정황이 이제는 그 무슨 협상을 통해서 이란 사태를 마무리하기는 물이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군이 지금 카타르에 있는 중동 최대의 기지가 하나 있어요. 공군 기지. 예. 알 우데이라라고. 여기서 일부 비행기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이 알 우데이라에서 비행기가 발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토마호크라든가 이제 멀리 있는 걸프 연안에 있는 그 미사일들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공습도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란이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카타르의 그렇죠. 그 알 우데이라 기지를. 그래서 알 우데이라에서 비행기와 병력을 빼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정황들을 밀어볼 때 이란 공격은 그야말로 오늘 내일 사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 뭐 사상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무슨 확인 사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러시아제 중기관총이 있어요. 네. 탄환 크기가 12.7mm 어마어마하게 큰 탄환이에요. 네. 두시카라고. 이거는 소리가 달라요. 들어보면 그냥 이 소총 소리 따다닥 하는 게 아니고 두두두두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지금 그 테헤란 이스파한 등지에서 막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오토바이 탄 그 하메네이 그 세력들이 확인 사살을 하고 그 뭐 혁명수비대라는 그런 군인들은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중기관총을 쏘아대고 이건요 그냥 무장 시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미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태는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백악관 안보팀이 어제 이란 사태에 대한 아주 정밀 브리핑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 공격을 시행할 경우에 어떤 작전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도 알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CBS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인터뷰 이제 앵커가 물었습니다. 군사작전의 최종 목표가 뭐냐? 이러니까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는데 마두로 대통령 마두로 체포하는 사례도 들고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그 쿠드스군 이 사살했던 부분도 예로 들고 IS 수괴를 제거하는 작전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 인터뷰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이야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군사작전을 이야기하면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는 네.
가장 최근의 그 보도는 이겁니다. 네. 중동의 트럼프의 최측근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네. 이 사람이 아주 마쿠에서 완전히 그 실세로 움직이거든요. 가장 최근 보도는 1979년 이란 회교혁명으로 쫓겨났던 국왕 샤의 팔레비의 그 아들이죠, 장남. 네. 미국에 지금 삽니다. 네. 이 세자 전 세자를 이 위트코프 특사가 접촉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란의 그 하메네이 정권을 축출한 뒤에 누굴 세울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를 제거한 뒤에 그 마두로의 부하였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거기도 지금 엉망이라고 그래요. 네. 그 무슨 내무장관 까베요를 따르는 무리들이 총 차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지금 계속 그 게릴라식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미국에 협조하면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둥 이러면서 그 베네수엘라도 지금 무법천지 가깝게 변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 외교는 이제 협상은 저는 이미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 협상에 다시 나설 테니까 하메네이 정권만은 유지시켜달라는 그런 외교 협상을 벌인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렇게 뭐 수만 명을 죽이는데 이걸 만약에 미국이 어정쩡하게 여기서 그냥 하메네이 정권을 인정한다? 그럼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부부를 체포한 게 아무 공의 없이 돼버린다고요. 네. 또 종이호랑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네. 외교적 수단은 제가 보기엔 이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직함이 많아요. 그런데 루비오가 아시다시피 이 반중주의자에다가 특히 이 쿠바 문제도 그렇고 이런 그 좌파 정권 척결에 아주 그 전문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외교적 수단을 손에 들고는 있는데 그 사실상 내려놓고 군사적 수단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랬잖아요. 정부기관을 점거하라. 네. 아니 남의 나라의 시위자들에게 그 나라 정부기관을 점거하라. 이 노골적인 그 소위 말해서 반 정권 투쟁을 미국이 독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건 뭐 그 국민들에게 뭔가 지금 CIA가 나서 가지고 뭘 대주고 있다는 뜻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요. 네. 일단 공습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지상군 투입까지 해서 일단 이 유혈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네. 지금 그 테헤란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란에 2017년에 그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네. 그때보다 더 처참하다 지금 나라 꼴이. 사람이 죽은 건 물론이고 빵집에 빵이 없고 정육점은 문을 닫고 슈퍼마켓은 3군데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 3주 사이에만 이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만 물가, 식료품 값이 3배로 올랐다. 이건 그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한순간에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뭐냐. 그냥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잘못되면 죽든지 아니면 천천히 죽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빵집에 빵이 없어. 이 고기 가게에 고기가 없어. 슈퍼마켓이 75%가 문을 닫았어. 어디서 먹고 삽니까? 서서히 죽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이란이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란 사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제명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제명에 관해서 한동훈한테 재심 기회를 주겠다. 재심 기간까지는 결정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윤리 결정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윤리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윤리에 나와서 그러면 다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조금 기간을 윤리에서 최고에서 오늘 제명 결정하진 않고 윤리에 와서 소명을 해라 이렇게 기회를 한번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장도혁 대표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오늘 만일 최고위에서 제명을 하면 한동훈이 가처분 신청을 바로 할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그러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본인은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든가 그 게시글 중에 일부가 다르다든가 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식의 어떤 정치적 사법적 효과를 노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도혁 대표가 그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소명 기회와 관련해서 소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 한동훈이 얘기한 중에 사실과 다른 건 어떤 거고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처리에 대해서 인용될 수 있는 상황 이걸 사전에 염두에 두고 아마 그 장도혁 대표가 이번 최고위에서는 그러면 제명 의결을 바로 하지 않고 한동안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보 좀 전해드리고요. 자, 환율 문제로 잠깐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예, 환율. 네. 환율 문제에 관련해서 뭐 구인철이 미국에 가서 뭐 이야기도 소식도 들리고 환율은 여전히 1,470원대를 지금 딱 앞두고 있고 환율 상황이 지금 약간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467원 3전이라고 돼 있는데 1467원 80전으로 80전이요? 또 올랐어요. 뭐냐면 예. 그냥 전쟁이 환율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네. 전쟁이냐. 이런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국민연금 기금이 개입해서 이제 1% 가까이 또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건 명백하게 이재명 정권이 또 개입을 한 거예요. 자, 어쩌자고 자꾸 한국은행 금고에서 달러를 빼서 이 실탄으로 지금 자꾸 환율을 내리는가. 환율은 내려야겠죠. 근데 환율은 내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의 금고에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맛을 들여요. 예. 이 버릇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렸는데 지금 그래서 1% 가까이 떨어졌던 환율이 지금 보니까 지금 다시 이 시간 현재 1,467원 60전으로 3.60원이 또 올랐어요. 그럼 0.25%가 또 반등했다는 건데 이거는 시장에서 서학개미와 기업들이 또 달러가 떨어지니까 또 살 기회다. 이래서 또 샀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환율 전쟁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끌어내리는 건 이재명 정권이고 올리는 건 민간이라는 거예요. 민간과 어떤 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이 대결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대결할 일입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구윤철이 지금 그 스콧 베센트를 미국에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SOS를 한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말로는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고 베센트가 한마디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걸 한국에서 또 그 딸랑이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썼는가를 봤더니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환율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베센트가 무슨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없으니 알아서 좀 잘 하라고. 환율은 당신네 나라 문제야. 자꾸 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주식 시장에 그 한국 개미들이 막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싫을 리가 있어요. 그냥 인정하면서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국가의 증시와 환율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또 나서고 여기까지 와서 뭐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알겠는데 크게 도와주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환율은 지금 현재 대단히 위태위태한 것이다. 내리면 올라가고 자꾸 이런 사태가 벌써 두 번째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요 이제 한국은행의 금고가 자꾸 비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증시도요 예. 어제까지 9거일 연속 올랐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개인은 팔았어요. 어제도. 누가 샀느냐? 연기금하고 이 연기금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이쪽에서 사가지고 어제 9거래일 연속 상승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떠받친 거예요. 대단히 불안한 지금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지금 베센트 이야기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군요. 스콧 베센트가 환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경제 사정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경제 사정을 볼 때 올해부터 지금 한 200억 달러 연간 내야 되는데 그거 이러저러한 이유로 200억 달러 안 주는 거 그건 안 된다. 이걸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당연히 베센트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니까 네. 미국 금고를 지키는 게 가장 최대의 역할이고 본인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베센트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200억 달러씩 한국 이재명 정권이 내게 돼 있는 걸 깎아주거나 이걸 유예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콧 베센트는 금고를 지키는 사람이지 한국에서 내게 돼 있는 그 200억 달러의 투자금은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소관하는 곳이 누구냐? 상무부, 에너지부, 그리고 그 뒤에 국무부인 거예요. 돈 받을 사람이지 저 스콧 베센트는 미국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거기서 돈 꺼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다.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되고 구윤철이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G7 재무장관 회의 하러 이제 그 워싱턴 DC에 갔는데 외화 자금과장 그 위에 담당 차관보를 데리고 가서 그 환율 당국자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작년 11월에 경주에서 이재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한 그 협상 내용에는 200억 달러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의 외환 시장이 불안정하면 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 정도의 조항이 있어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미뤄줄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싶은 거고 네. 미국은 아니 뭘 미뤄 아직 1월 달 이제 뭐 중순도 안 지났는데 연말까지 200억 달러는 그건 내야지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간극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내야 되는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이게 첫 해에 만약에 제대로 못 받으면 10년간 2천억 달러 수금하게 돼 있는데 수금하는 입장에서 첫 회부터 이게 삐끗거리면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환율 문제는 중간중간 저희들이 중요하게 계속 체크를 해서 이 문제를 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고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 계속 살펴볼 거고요. 자, 미국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자, 쿠팡 청문회, 미 하원 청문회이긴 한데 사실 쿠팡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돼서 쿠팡 청문회라고 지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미 연방의회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진이 지금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에 지금 청문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미 하원 의원들이 이 소위 소속된 의원들이 앉아서 청문회를 하는 장면을 지금 저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쿠팡에 대한 공격 이것을 역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디지털 관련된 법도 포함해서 이 상황을 다뤘었는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강경한 태도 아주 여전합니다. 저 청문회 장면 또 청문회 안팎의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여한구가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뭐 나름의 이제 저기 대응을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쿠팡 관련해서 사실상 열리는 뭐 쿠팡 청문회가 열린다는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차관급인 여한구가 워싱턴 DC 출장을 간 것이다. 처음에는 제가 저 자리에 여한구가 참석을 한 줄 알았는데 참석은 안 하고 주변에서 지금 뭐 보면 하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도 만나고 나름대로 이제
주변에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쿠팡 청문회에 영향을 거의 못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엄청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쪽에 있는 그 워싱턴 주재 한국 언론 특파원들이 그것도 뭐 다 보낸 건 아니고 몇몇 언론사에서 이제 이걸 내용을 자세히 보냈는데 공화당도 미국 민주당도 그 여기에는 뭐 따로 뭐 이게 편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아까 그 여성 그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 정치적 마녀 사냥, political witch hunt란 말을 썼어요. 저 마녀 사냥이라는 게 뭐냐? 그럼 사냥을 당하는 사람이 쪽이 누구냐? 그게 쿠팡이라는 거예요. 마녀가 누굽니까? 마녀가 이재명 정권이라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콕 집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 미국의 하원 저 소위 청문회에서 말했느냐? censorship bill, 검열법이라고 했어요. 외국 정부가 뭐 나름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킨 법안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다. 이렇게 단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에요. 수전 델베네 의원은 워싱턴 주 하원 의원인데 워싱턴 DC하고 달라요. 워싱턴 주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워싱턴 주 하원 의원은 뭐라 했냐. 쿠팡과 같은 처지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쿠팡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한마디로 이거 쿠팡 성토장이 된 건데 쿠팡을 때리는 게 아니고 쿠팡을 압박하고 쿠팡 수사를 하는 한국 그 이재명 정권을 지금 은근히 애들로 까기를 지금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어떤 그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의 리더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리더라는 표현을 썼어요. 리더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 당국이 정치적 마녀 사냥을 했다. 그 두 리더가 누구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하고 그 한국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왔던 그 하버드 법 로스쿨 출신 그 로저스 대표 있죠? 네. 로저스 대표 두 사람을 그렇게 지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마녀 사냥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뭐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하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소위지만 이게 이제 연방하원 상원까지 가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유할 수 있죠. 뭘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면 트럼프에게 무기를 줄 수 있죠. 의회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 그럼 무역법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노조들의 그 여러 가지 또 좌파들의 어떤 지지세를 등에 업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뭐 지금 뭐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쐐기를 지금 미국 하원에서 받고 나선 것이고 그 대상 중에 하나로 쿠팡을 직접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이거는 간단히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간단히 이게 별거 아니다. 뭐 저런 데까지 뉴스를 신경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게 이제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미 하원 청문회 공화당 뭐 의원들만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를 넘어서 미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장면을 살펴봤고요. 그런데 앞서 이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 이제 한국에서 진행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청문회 때 이 로저스 대표가 자체 조사 결과에 관련한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경찰이 쿠팡 쪽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은 지가 3주가 지금 넘어가는데도 경찰에서 제대로 지금 이 관련해서 뭐 3,000건은 조금 더 되는 것 같다는 거 이외에 뭔가 조사 결과를 제대로 못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경찰이 지금 무슨 자체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저거 이재명 청와대하고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잘 아는 위성락 실장이라든가 안보실장이라든가 제가 보기엔 그 외교부 장관 조현 등이 네. 이거 간단히 그냥 쿠팡 때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아마 이재명에게 얘기를 하고 그게 지금 경찰에게 내려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쿠팡의 그 로저스 대표가 한국 국회에 나와서 막 그 질타를 받고 이러니까 당장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하원 의원들이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기술 기업의 리더라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김범석 의장도 그 리더의 한 사람으로 보고 정치적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로저스 대표는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 대표 대행이었지만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잡을 명분이 없어요. 오라고 하면 또 올까? 안 와요. 그러면 지금 쿠팡을 때려 잡아가지고 무슨 어떻게 보면 수사 결과를 내놓는 거 물론 쿠팡이 무슨 조만간 무슨 쿠폰들 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비난받아 마땅할 소지가 있죠. 당연히. 네. 그 뭐 5천 원 실제로는 한 10,000원 되는데 나머지 뭐 3만 원은 알고 보면 명품이든지 무슨 또 관광 그 쿠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또 수사도 물론 좀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마구다지로 쿠팡을 무슨 한국 기업으로 알고 압박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동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잘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 쿠팡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간단치 않은 미국의 조야의 실력자들이다. 자, 김범석 의장이요. 쿠팡 만들고 난 뒤에 4년 동안 쏟아부은 로비 자금이 우리 돈으로 159억 원이에요. 예. 달러로 바꿔도 엄청나잖아요. 더 되겠죠. 이번 사태 이전에 잡힌 통계가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돈에 고용된 그 로비 그 국직한 인물만 29명. 장사미사가 아니에요. 뉴트 깅리치를 비롯해서 전 백악관 안보부 장관. 뭐 그다음에 뭐 전현직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로비의 위력이라는 게. 지금 저 하원 의원들 아까 연방소위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은 쿠팡 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김범석의 로비 자금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것이 한국에 나오면 김병기도 있고 지금 강선우도 있고 그거는 다 불법입니다. 근데 미국은 로비 자체가 합법인 나라예요. 로비를 잘하는 기업이 성공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른다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기술 기업,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 기업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나올 만한 얘기가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 굽듯이 해야 된다는 노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쿠팡을 막 갖다 둘러치고 매치고 패대기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다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피해가 온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은 무슨 미국 편을 그렇게 드느냐고 그러는데 전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려면 뭘 알고 대응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국회에 갖다 놓고 뭐 영어 못한다고 비판하고 뭐 그냥 쿠팡만 막 그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한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미 하원 청문회 문제, 그 안에 이제 쿠팡 문제, 그리고 로저스 이 쿠팡 임시대표 관련된 문제 좀 짧게 다루겠습니다. 현안이 좀 많네요. 자, 원래는 이란 문제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문제부터 좀 잠깐 다뤄보죠. 자, 이 정동영과 이성락 관련된 문제이면서 무인기 관련된 문제, 다른 몇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건 북측의 발표에 따라서 한국이 움직이는 동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다 국방부가 발표를
한 이후에 마치 민간 단체에서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했어요. 민간 단체에서 보냈는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이 보냈는지 미군에서 보냈는지 중국 어선 중에 누가 보냈는지 그 북측에서 자작극인지 어떻게 합니까? 무인기로 언론에서부터 단정하고 정부가 하니까 그걸 실어서 민간 단체가 한 것처럼 딱 상당히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이 습관적인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엄포를 놓았어요. 유성락 안보실장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 안보 사안을 다룰 때는 차분하게 담담하고 이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냉정해져라, 냉철해져라, 차분해져라,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그 정동영의 이 북한 짝사랑. 네. 그 도대체 이 정동영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노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뭐 이름도 문제가 많잖아요. 어찌어찌 그냥 통일부로 남았지만 사실 뭐 남북 교류 협력부 장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무인기가 민간에서 날아갔다면 빨리 색출해서 이재명도 이미 지시를 했고 그 사실이 나오면 북한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빠른 시간에 잡아서 이 누가 보냈는지를 이렇게 알려드린다. 지금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그러한 그 장관으로 자기는 남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그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뭐 색출 작업에 가까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나올 수 없다고요. 그 100만 원대로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무슨 일련 번호가 있습니까? 무슨 뭐 시리얼 번호를 갖고 경찰이 추적하려고 그래도 그거 가다 보면 무슨 어디 세운상가에서 샀네요. 이건 인터넷에서 샀네요. 그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산 짝퉁 제품이에요. 자, 이런 식의 무인기를 어디 소형차 뒤에다가 분해해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강화도 어디 놀러 갔다가 거기서 쓱 띄우면 잡을 재간이 없다고요. 동호회, 농업용, 측량용, 뭐 그런 거라고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잡을 수 없는데 정동영이 자꾸 저렇게 빨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저도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외교 안보 사안을 다룰 때는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고 진중하게 격을 갖고 해라. 이런 표현을 다 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게 다 뒤집어서 말하면 정동영을 까는 거야. 차분하지 않다. 왜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담담하지 않으냐. 북한이라면 무조건 쫄거나 엎드리지 말고 의연하게 좀 하자. 네. 가볍게 굴지 말고 진중하게 하고 격을 좀 갖고 하겠다라는 거는 이 모든 것이 정동영과 자주파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같은 정권 안에서 사실 뭐 안보실장이라고 하면 통일부 장관보다 높습니다. 부총리급이에요. 청와대 3실장 중에 하나고. 외교 안보 문제는 다 위성락이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정동영이 저렇게 무슨 못대가리 튀어나오듯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위성락 실장도 지금 기분이 아주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군이나 정부 측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 일단 이렇게 전제했지 않습니까? 위성락 실장이.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고. 자, 이거는 정동영 보고 들으라는 소리예요. 뭐 김여정이가 문제 제기하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거냐? 이건 아니다.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 이 사실관계를 지적하면서 필요한 대로 의법 조치를 해야 하고 이 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된다.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분, 담담, 의연, 진중함, 격을 갖고 하자. 이렇게 북한이 뭐라 그런다고 하명법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전장 금지법 막 서둘러 통과시킨 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러면 김여정 하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으로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고 군 당국에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차분하고 진중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가자. 격을 좀 갖고 가자. 북한이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담화 전에 입장 내, 담화 후에 입장 내, 정동영은 수사 빨리 하라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경찰을 닥달하는 듯이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자, 이란 사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반정부 시 참가자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영상을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죠. 이런 국영 TV에서 지금 방영한 영상인데 잡힌 시위대가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영상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그걸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출할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란 당국, 이 학살 정권인데 뭐 이란 당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 됐어요. 학살 정권. 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 유혈 진압하면서도 저런 장면을 노출하고 있는데 당국의 조치, 이 학살 정권의 조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이란은 그 시위 진압에 대해서 사실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시위를 진압하진 않았거든요. 시위 진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순히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시위대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있어요. 네. 조준 사격을 하던가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시위대 해산하도록 시키고 해산하는 시위대 한 명 한 명을 다 조준해서 자국민들을 상대로 수백 명을 지금 사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저렇게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강제 자백을 해라. 이거 사실 북한식 방식하고 똑같은 건데 북한도 저렇게 흘러가는 건데 근데 잡힌 어떠한 시위대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치관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시위대를 나갔다가 잡힌 경우에 가족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혹은 아주 심한 고문을 하게 되면 자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위대의 유혈 강경 진압과 저렇게 강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한다는 그러한 것이 인권적으로 너무나 탄압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국제사회에서 뭐 UN 차원에서 개입을 하던 혹은 아니면 뭐 아랍 중동에 있는 종교 차원에서 개입을 하던 혹은 아니면 미국 트럼프가 개입을 하던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그 아무리 전쟁이 발생해도 국룰이 있습니다. 예. 국룰이 뭐냐면 국제룰, 국제법 국룰이 뭐냐면 일단은 그 적십자 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건들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해서 영토를 가지고 싸우던 뭐 종교를 가지고 싸우던 뭐 자원을 가지고 싸워도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는 적십자 마크는 건들지 않는다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기자들은 건들지 않아요. 종군 기자들, 그걸 취재하러 오는 프레스 마크를 갖고 취재하는 기자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란에서 저런 고문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2009년 당시에 그 뉴스위크 특파원이었던 그러한 기자를 붙잡아가지고 그 기자가 테헤란에서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된 시위, 이란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관련된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를 잡아가가지고 몇 개월간 수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로 강제 자백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 이란이 국제사회가 개입을 안 하면 이건 국제법적으로 인권적으로 너무나 이상한 곳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이란의 학살 정권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 당국이 자국의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영공을. 그러니까 그 영공을 폐쇄한 건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영공 폐쇄를 요청한 게 아니고 이란의 이 학살 정권이 자국의 영공을 폐쇄를 했어요. 어제 현지 시간으로 볼 때 어제 뭐 오전 1시 45분부터 04시 이 시기에 국제항공고시를 통해서 자국 영공을 폐쇄한다고 이란의 이 학살 정권이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이게 무슨 일이냐, 스스로 왜 영공을 폐쇄하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를 다 지금 중단시킨 건데, 그래서 이란도 이미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비하는 조치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딱 이 시기만큼의 뭔가 숨길 게 있던가, 예. 혹은 뭐 다른 해외 국제사회나 미국에서 있을 어떠한 항공을 가지고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위성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뭐 하나하나 자세를 볼 수가 있지만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수백만 장을 찍는다 그래. 다다다다 찍으면서 지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 자료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 자료 수집을 막기 위해서 영공을 제한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침공에 지금 대비를 한 거죠. 영공을 폐쇄하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그 지하 및 지상에 미친다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어떠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제 토지 위로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불법이에요. 이 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던가 전선에 대해서 못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도 똑같습니다. 주권이 행사되는 그 영토는 그 주권은 영공까지 미치기 때문에 영공을 폐쇄하면 국제법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다 못 들어가는데 여기 명분을 찾는 거죠. 영공을 폐쇄했는데 미국에서 어떠한 헬기가 들어오던가 미국에서 뭐 델타포스 뭐 비행기가 들어오던가 한다면 그거는 국제법적 미국이 먼저 위반한 거 아니냐. 영공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레이더에 그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 레이더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란도. 그러니까 헬기가 미국에서 저공 비행을 하면서 들어오면 안 걸리고 또 스텔스기가 들어오면 모르기 때문에 아예 영공을 폐쇄시켜서 그 못 들어오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 미군의 항모 전단이 중동 본격적으로 배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어떤 전단이 배치되고 있을까요? 에브라임 링컨호, 이 항공모함과 구축함, 순양함, 공격함 이런 항모 전단이 지금 이 중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중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본래는 이쪽 이 지중해를 누가 담당하고 있었냐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이 항모전단이 담당을 하다가 지난번 마두로 잡으러 지금 베네수엘라 근처 카리브해로 이동을 해서 실제로 공격을 했죠. 그 사이에 비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비었던 곳을 링컨호가 에이브럼 링컨호가 지금 그 항공모함이 대대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전단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베네수엘라 공습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가 됐었는데 항모전단이 이동한다는 것은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이 항모 전단이라 그래서 네. 항공모함 배 한 척이 아니라 저기 네. 있는 뭐 수십 대의 비행기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잠수함 몇 척, 또 구축함 몇 척, 순양함 몇 척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원도 뭐 그냥 어떠한 지자체 하나가 움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네. 그러한 지자체 하나가 움직이는 그러한 것인데 저 링컨호는 작년 8월달에 이란하고 작년이 아니라 2024년 8월달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도 지중해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파견이 됐어요. 원래 임무는 태평양 거의 전체를 관할하면서 태평양을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임무인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럴드 알 포드호가 원래 지중해를 담당인데 그게 베네수엘라로 가면서 거기 비어져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전단이 급파가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뭐 전쟁이나 뭐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중부사 관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관측하기에는 저 정도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인 거는 이란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굉장한 정밀 타격. 베네수엘라의 군사력보다 이란의 군사력이 더 높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게 했던 작전과 이란에게 했던 작전은 또 다르게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군사시설 위주로 정밀 타격을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란 내부의 상황 아주 자세한 여러 상황들이 좀 있는데 그 문제를 조금 더 다음 주에 집중 분석을 좀 하는 걸로 하고 베네수엘라 문제로 좀 짧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태가 터지면서 베네수엘라 이슈가 조금 뒤로 밀린 경향이 있고 주요 뉴스에서도 지금 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상황은 일단 점검을 좀 해보죠.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델시 로드리게스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첫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석유를 비롯한 주요 협력 의제가 논의가 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밝혔고 로드리게스도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와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로드리게스는 트위터 즉 X죠. 지금 X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정중한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자 협력 의제와 양국 정부 간 미해결 사안들을 논의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게스 통화 어떤 측면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마두로를 잡아왔을 때 미국에는 마두로를 잡기 위한 명분이 있었죠. 뭐 자국 내의 범죄를 침투시키던가 자국 내에 뭐 마약 같은 나쁜 것을 침투시키는 것에 대해서 미국 법에 의해서 마두로를 잡아올 법적인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잡아왔는데 그때 국제사회에서 약간 따가운 시선은 네. 결국 석유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결국 자원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아주 시원하게 말을 했습니다. 로드리게스랑 통화를 했고 뭐 석유 사기로 했다, 석유 거래하기로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본인이나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던 간에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그런 시선은 신경 안 쓴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로드리게스도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처럼 트럼프가 잘하는 방식이 이제 트위터 X에 글을 올리는 건데 그런 트위터 X에 글을 올림으로써 결국 그 로드리게스는 트럼프의 그 지배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긴 하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지배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지만 강력한 협력체나 동맹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내부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 이란에는 뭐 어제도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만 민병대 이란에도 민병대가 있죠.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있고 뭐 직할 체제죠. 그건 하메네이 직할 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사실 강화권에 있는 민병대가 있죠. 바시지라는 민병대가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뭐가 있습니까? 콜렉티브라는 민병대가 있죠. 이건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의 뭐 실세 중에 하나로 불리는 내무장관 카베요라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이 민병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워낙 잔인한 민병대입니다. 막 총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총기를 난사하는 시위대나 좀 운집하고 있는 군중이 있으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예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학살을 사실상 지휘하는 장면인데 최근에 지금 이 로드리게스 임시 부통령의 조치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가 자국에 수감을 했던 미국인들을 석방을 했어요. 그래서 로드리게스는 좀 유화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카베요 내무장관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이 아주 강한 인물이라고 하죠. 마두로의 측근 중에 하나였던 인물인데 이 카베요가 또 다른 차원의 행동을 하고 있어서 내부에 지금 경쟁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는데 네.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미국인을 석방한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그 CNN 보도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 최소 미국인 5명이 억류되어 있다라고 했고 그 사람들 지금 석방이 됐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까 외부인의 눈치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국제사회 눈치 안 봐. 내 석유 사올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자국 내의 눈치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내의 눈치. 미국 내에서도 반전 시위 또 무슨 극진보자들의 시위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희한하게 진보당에서
무슨 마두로를 석방이라고 막 시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우리나라 정당이 왜 마두로 석방 시위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미국 자국 내에서도 그러한 반트럼프 반전 시위가 있는데 그렇게 반전 시위 반트럼프 시위를 하는 사람도 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석방시켰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못해요. 우리 그 미국인을 다른 나라에 잡혀있는 미국인을 풀어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국 내에 그 반전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보여지고요. 그런 와중에 카베오 장관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잡힙니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마두로 잡혀오는 게 이제야 밝혀지고 있어요. 왜 어떻게 마두로를 잡아왔는지 미국의 군사력이 군사 기술이 어디까지 밝혀져 왔는지 이제야 밝혀지고 있는데 저도 펜앤마이크에서 지난번 제가 잡혀오고 다음날 방송했을 때는 추측해서 뭐 EMP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인간용 EMP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마두로의 경호 담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에. 네. 갑자기 주변에 있는 몇십 명이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 그래서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EMP라는 게 전자기기를 먹통시키는 게 EMP인데 인간의 신체 능력을 멈추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기술력은 모르겠지만 뭐 초극단파 초극단파 이런, 예 맞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거를 뇌에 뇌하수체든 혹은 전해질이든 그 관련을 움직여가지고 코피를 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쓰러지게 하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좀 기술력이 정밀성이 있는 게 마두로는 안 쓰러졌어요. 마두로를 경호하고 있는 사람들만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군사기술력이 지금 이 정도까지 발달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 카베오 저 내무부 장관이 민병대 몇 명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저렇게 까불면 안 됩니다. 저거 뭐 바로 잡아오겠죠. 바로 잡아오는 것이고 만약에 안 잡아온다면 그거는 베네수엘라의 내정이 또 그 미국의 향후 정치력에 또 미국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잡아오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잡아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카베오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카베오는 뭐 미국까지 수송하려면 잡아도, 예. 또 거기에 비용이 드니까. 뭐 순양함이나 구축함, 항공모함은 안 되고 예. 뭐 동원을 해야 되고 헬기 동원돼야 하니까 그리고 델타 포스가 또 갈 필요까지는 없고 카베오는 그냥 제거하면 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베네수엘라 산의 원유가 실제 어떻게 이 석유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는데 이 미국 행정부가 5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란 원유 첫 판매 완료했다. 이 원유를 이미 팔았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백악관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역사적인 거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미국과의 원유 거래, 석유 거래 본격화되는 장면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이 중국과 거래했던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과 서방과 거래가 시작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좀 석유의 지금 전 세계 석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석유 고갈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는데 석유 고갈에 대해서는 석유의 진실이나 뭐 석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읽어보다 보면 1950년대 60년대에는 석유 고갈이 예측되던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매장량은 동일한데 물론 새롭게 발견된 매장도 있지만 매장량은 동일한데 석유가 왜 고갈이 안 되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석유를 추출해서 정제하는 기술력이 너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샌드오일, 결국 석유가 사막에서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래하고 막 뭉쳐져 있는데 샌드오일을 뽑아내서 그거를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나온 석유만 갖고 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나오는 석유는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좀 더 많이 나왔고 요즘에는 기술력이 제가 아는 그나마 2000년대 초반까지 기술력은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아예 그 모래와 석유를 100%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매장량이 100이라고 하면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석유는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매장량이 100이면 거기서 한 70, 80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고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에너지 학자들의 요즘 최근 들어서 중론인데 아니 그럼 베네수엘라를 굳이 왜 간 거야? 사우디에서 석유 사오면 되는데 가뜩이나 베네수엘라의
석유의 품질은 사우디에 있는 원유 품질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왜 사오는 거야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한 50년 후 미래까지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바야흐로 전기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지금 이 마이크 전기 들어가고 있죠. 이 노트북 전기 들어가고 있죠. 이건 전기가 항상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입은 옷에 전기 없잖아요. 네. 안경도 전기 없잖아요. 이제는 옷과 안경에도 전기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테이블 탁자 이거 그냥 나무 탁자 플라스틱 탁자거든요. 이제는 테이블 탁자에도 전기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4차 혁명이 도래하면서 AI, 딥러닝 도래하면서 외국 영화 보면 옷이 젖었을 때 쉥 전기가 하면서 자동으로 말려지거든요. 그래서 옷이 자동으로 맞춤. 그리고 안경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요즘 전기가 들어오는 웨어러블 안경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기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오는데 지금 전기 생산량은 원자력 아니면 석유인데 근데 아직도 석유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미국이 차지하는 거는 결국 전기의 시대를 도래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래서 발빠르게 일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석유 사온 거 맞다. 우리 석유 지금 뭐 거의 뭐 공표를 한 거죠. 석유 때문에 베네수엘라 간 것처럼 석유 사온 거 맞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 미국 자국 내에서도 조금 경제학이나 혹은 에너지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반대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샬랄라 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 이슈 국내 이슈 좀 짧게 하나만 좀 다뤄보죠. 자, 청와대의 인사들이 이제 철새들이니까 철새들이 날아가네요. 도래지에 잠깐 모였다가 날아가는 거죠. 그 날아가는 거 어디로 날아갈까요?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로 날아가는 장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지금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만둔다. 그 자리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협회던 홍익표가 정무수석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알려져 있죠. 자,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또 출마를 하니까 새로운 인물이 온다.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를 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몇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철새들이 이제 지방선거 판으로 네. 날아가나요? 예. 그런 소식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저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한 20명 안 되네 생각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네. 정무수석과 실장실, 수석실 근무하는 사람들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 아까 9명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9명이 다 지역에 와서 다 선거 일을 하는 거예요. 정책 일은 정무 일은 하나도 못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저렇게 주요 요직만 나간다고 볼 게 아니라 강훈식이 나감으로 인해서 몇 명이 빨려 나가는지 우상호가 나감으로 인해서 몇 명이 빨려 나가는 건지 굉장히 큰 업무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아니 이러면 청와대가 왜 필요한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우리 지금 6월 선거까지 상반기에는 굉장히 큰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저거를 바로바로 채우면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안 채울 수 있거든요. 안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나갔다가 떨어지면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나갔다가 선거 떨어지면 돌아와. 그런 의미에서 안 채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 제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어제 신년 할애에 그 김민석 총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원도지사 선거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당 지역위원장인데 그 이광재와 우상호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광재는 어제 왔는데 우상호는 또 어제 안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뭘 잡아야 되냐면 강원도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 몇 개월 동안 논의조차 안 하고 있어요. 법을 올린 지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1차, 2차는 파워박 통과가 됐는데 우상호가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 강훈식 대전이 있잖아요. 네. 김용복은 전남이 있고 또 김남주는 인천 계양이 있고 하정우는 부산시장이 있고 네네. 이선우 울산시장이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시장 이름 까먹었는데 문재인 정부 송철호요. 송철호 네. 송철호 사건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각각
각각 지역의 아주 이슈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선거 개입이죠. 청와대 차원에서 선거 개입 상태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벤트를 열어주면서 각 지역에 있는 수건 사업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갈 수가 있다. 우리가 송초로 사건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반면교사를 해봐야 돼요. 또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송초로 사건 때 김기현 당시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자가 제가 저기 뒤에 저 뒤에 도로를 깔겠습니다 하면 바로 청와대에서 그 도로 불가하다 입장 발표하고 김기현이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청와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강훈식, 아까 말한 우상호, 뭐 김용범, 뭐 하정우, 뭐 이러한 또 혹은 뭐 등등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자가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나무를 심겠습니다. 혹은 여기에 뭐 무슨 어디 클러스터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청와대에서 바로 그거 안 됩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우리는 그 지역구에 클러스터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후보들한테는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견제를 해야 돼. 이거는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좀 크게 숲을 보는 지방선거 지금 기획단이 나경원 의원이 기획단인데 그건 우리 선거고 사실 상시 감시하는 기획단을 좀 만들어서 숲을 보는 사람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좀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네. 지금 저 나온 인물에 잠깐 살펴보죠. 아까 이제 뭐 정무수석하고 정무비서관 위주로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훈식도 이야기해주고 김용범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우상호는 뭐 별도로 강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하정우가 저기에 붙어 있어요. 하정우. 네. 전재수가 그간에 얘기를 대다가 하정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정우. 지난번에 이재명이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부산에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 그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정우가 부산 출신이라는 점을 딱 띄어서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전재수가 사건 터지니까 하정우까지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정우 네이버 출신의 뭐 인공지능 관련된 뭐 네이버 랩 무슨 소장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는 인물인데 뭐 행정이라든가 정치를 알까요? 그 관련된 원래는 기술자인데 그런 인물을 지금 콕 집는 건가요? 저기 안에 포함이 됐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출신이다.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라는 것만 해서 그 지역의 산업을 구조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특정 기업만 너무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좋아하는 게 아닌가. 뭐 네이버나 뭐 두산이나 뭐 두나무나 이런 특정 기업만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전재수 장관은 지금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얼마나 부글부글 끓을까 하면서 일단 전재수 전 장관은 부산시장보다는 본인이 구속이냐 아니냐 뭐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반포기 상태라고 보여지고 부산 시민들이 과연 하정우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은 AI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중요하고 하지만 부산은 결국 북극 항로 문제나 혹은 항만 물류 문제 이것이 중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하정우라는 그 AI 미래 기획수석이라는 사람이 북극 항로 개척이나 혹은 뭐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아마 그래도 그 청와대 차원에서 뭔가 하나 선물을 마련해 주겠죠. 그러한 그 공갈 선물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김남준 대변인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되지 않은 분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네요. 네. 저분은 정말로 아직 대변인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분인데 네. 개항을 보궐선거에 간다는 것이 아마 보궐선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대변인으로 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계속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 아니 부속실에 있었었죠. 예, 부속실에 있었습니다. 부속실에 있다가 있었고 대변인 김현지를 거기다 꽂아 넣으면서 빨리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가족 경영 회사예요. 가족 경영. 뭐 아들이 처남 자리 가고 처남이 아들 자리 가 뭐 이렇게 막 본인들끼리 그냥 자리 스탠스 바꾸면서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정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의 업무 공백이 굉장히 클 것이다.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공약에 대해서는 다 비하를 하면서 본인들 공약에 대해서는 이벤트 선물을 할 것인데 여기서 국민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김남준 대변인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족 패밀리
패밀리가 나왔네요. 성남 패밀리. 이권 이 패밀리 집단들이 사실 청와대의 본질이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네.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상호 정무수석 관련해서는 뭐 예상은 했는데 대개 6개월짜리 알바하듯이 청와대에 갔다가 지금 빠져나오는 네. 지방선거용 철새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강훈식이나 김용범도 6개월 좀 넘어서 한 8개월짜리 알바다 끝날 거다 이렇게 이런 예측이 많아요. 지금 충남하고 뭐 전남이 아니면 광주 뭐 이런 데로 갈 걸로 나오는데 이 6개월짜리 알바 철새들 중에 우상호 수석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민주당 세력, 즉 정청래 세력과 사실은 이재명과의 중개 역할을 일종의 하는 게 정무수석 역할인데 우상호 스타일상 사실은 당을 좀 청와대의 뜻도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되는데 우상호가 그걸 잘 못했다. 그래서 네. 친명계 내에서는 사실은 우상호를 교체하는 게 애초에 필요했다. 네. 당에 관한 어떤 청와대 정부의 장악력이 전혀 정무수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못했죠. 네. 못했고 보통은 정무수석이 정권 초기에는 반협박식입니다. 네. 반협박식으로 가가지고 나는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다. 너네도 충성을 맹세해라. 이런 식인데 우상호라는 사람의 정치 경력 인생을 태동을 보면 한 16대부터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선을 했습니다. 서대문구 사선을 하면서 서울시장을 굉장히 하고 싶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류되는 계파가 반명계였어요. 반명계. 이재명과 대척점에 있는 반명계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뭐 꼬랑지를 흔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국에는 이번 대선 때도 우상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 서울에 안 올라와 있고 강원도만 계속 돌았습니다. 3주 내내. 네. 3주 내내 강원도를 돌면서 저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강원도만 계속 돌았는데 뭐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다 서울에 나왔고요. 대학까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재명 눈밖에 났던 사람이었어요.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눈과 지근거리 없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무수석에 임명이 됐고 그것은 아마 지금 이재명 눈밖에 난 사람이지만 민주당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이기 때문에 너가 갖고 있는 뭐 친문계나 혹은 아니면 이낙연 계파들을 잘 다독여라. 이낙연 계파나 친문계를 잘 다독여서 다독이든지 뭐 협박을 하든지 해서 잡소리가 못 나오게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웬걸 정권 시작하자마자 박찬대 정청래 그 전당대회부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호의 역할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뭐 강원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 수건 법안이 몇 개가 있는데 민주당이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김진태 지사가 지금 그걸 통과시키려고 뻔질나게 여기 출연하고 뭐 일도 하고 이것저것 김진태 지사가 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도 없어요. 상정을 시켜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올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상호가 그 갈려 나감에 있어서 청와대의 기조가 완전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로 강력한 아까 말한 협박성 멘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대통령이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이 힘이 있으려면 4대 기관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검찰이 제일 크거든요. 검찰을 지금 해체 법안에 올라와서 중수청 뭐 이런 거 공소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민주당의 강성 정청래급 사람들은 또 정청래계에서는 보안 수사권 없어야 된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본인이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정무수석을 돌려보려고 하니까 야 검찰이 필요하네. 이제 내가 수사받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검찰이 필요하네라고 해서 새로운 정무수석이 오면 이러한 기조까지 싹 다 바뀌어가지고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민주당과 그냥 압박성 당내에 그 전쟁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자, 2부에 뭐 국내 정치, 뭐 베네수엘라, 이란 문제, 뭐 여러 가지 좀 사안을 함께 섞어서 좀 다뤄봤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러 현안들을 두루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